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가 또 이렇게 박사님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이 생태계와 이 개념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용어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박사님 책을 보면서 형광펜을 치면서 이거 검색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읽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나왔던 수많은 이제 용어들 중에서 네. 저한테 퀴즈 하나만 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네. 5개 물어보겠습니다. 5개.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요? 네. API 들어보셨나요? API 들어보셨으면 돼요. 네. 들어봤어요. 네네. API 들어봤어요. 네네. 네. AWS. 아마존.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클라우드 네. 서비스고. 네. CPS. 저 CPU는 알거든요. 네, 그게 컴퓨터에 이제 들어가는 가상과 현실 세계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CPS. 네네. 네, 이거 몰랐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긱경제. 긱경제. 네, 아실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으면 돼요. 들어는 봤어요. 네, 네. 굉장히 왜 긱한 사람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용어로도 좀 친하긴 신저어죠, 한데. 신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직업이 아닌 굉장히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경제 뭐 이런 거를 긱경제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CPS, AWS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 우리 맞아. 기업도 아니고 우리 경영하는 맞아. 것도 아닌데.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구글에 네. 일반 경영의 그 검색어 숫자와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약간 업계 네. 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한 NFT, 뭐 AWS 이런 얘기의 검색 숫자 중에서 네. 디지털 전환 관련된 검색어 숫자가 일반 경영 검색어 숫자를 능가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게 왜 능가하게 됐냐면 네. 코로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10년 전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준비해야 되겠다. 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자동화도 하고 있고 그쵸. 우리가 뭐 로봇도 도입했고 이러면서 좀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온 이유가 바로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뭐냐면 코로나 네. 이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큰 단어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결국 코로나 시대에는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중간에 디지털 기술과 솔루션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쵸. 거기에 데이터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뭐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맞아. 디지털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비대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맞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우후죽순 그냥 맞아. 디지털화를 시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조금 하다가 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이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더 자동화 컨셉이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더 지능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머. 네. 사람 대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또 사람을 도와서 네네. 의사결정을 하고 가상의 세계가 내 일상생활하고 바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속하게 그쵸. 이 기업의 생태계를 바꾼 거고 그러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이 바뀐 거예요. 뭘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게 이제 네. 디지털 인재, 디지털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역량 뭐 이런 얘기예요. 디지털 인재는 뭘까요? 디지털 인재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네, 얘기해 주세요. 왠지 현금을 안 갖고 다닐 것 같아요. 맞아, 신용카드 없어,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어플로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로, 코인으로 결제하고 코이나 뭐 네. 페이나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지 않아. 두문분출하고 이제 집에서 가상현실로 미팅하고 가상현실로 부동산 투자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런 컨셉 은 이제 현상이고요, 현상. 네. 이제 인재다라는 컨셉은 우리가 디지털로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고 디지털로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크게 두 축인 거예요. 기술에 대한 역량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언어 하나 정도는 자기가 개발 아주 라이트하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구나. 다른 세대인 거예요. 다른 그러네요. 인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MZ세대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고 생각 자체가 이 양쪽이 다 되는 거고.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박사님. 근데 맞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막 나는 막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날 때부터 그냥 영어를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축이 있는 이제 인재상이다. 그래서 요새 기업들이 리스킬링,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업무를 디지털을 교육시켜서 리스킬링을 하고 좀 기존에 했었던 직원들을 이제 업스킬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 보니 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개인의 이슈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진짜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랑 다름이 없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취업하시는 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녀를 가진 분도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누가 공부해야 되냐면 리더가 될 사람들, 리델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리더가 될 사람들은 하셔야 돼요 이러는데 그럼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MZ세대는 리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래요? 저는 리더가 되고 싶거든요. 하세요. 아닌가 제 개인 가을 시켜드릴게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양쪽의 날개를 같이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코딩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코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니까 양날개가 요새 개인들이 공부해야 되는 얘기고요. 디지털 인재. 결국은 이 인재를 이제 육성하는 교육 체계들도 많이 바뀌겠죠. 뭐 대학도 바뀔 거고 고등학교 뭐 계속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이 대학이라는 데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 인재가 기업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하고 딱 맞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제 그룹 내에 유니버시티라는 컨셉을 자꾸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은 우리가 키운다라는 그런 컨셉이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도 기업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인재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은 이제 기업들이 직접 지금 리딩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고 기업이 알아서 그냥 훈련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아예 시킬게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탤런트들, 그러니까 인재들은 사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인 구직하는 쪽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러겠네요. 인기가 많아서 부럽다. 더더욱이나 이쪽 아실 거예요. 이런 이 기술 쪽은 정말 요새 뭐 데려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렇고. 근데 이제 저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니 테크 쪽과 비즈니스 쪽의 양날개를 같이 가진 인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취업 준비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치고 회사에서 원하는 거 면접 준비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전부였는데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대처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기업도 원하는 인재가 또 너무 바뀌어 있는 상황, 원하는 필요로 한 사람이 이만큼 정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두가 발빠르게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세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업 전환을 좀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신조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식 세계가 바뀌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워낙에 요새 그 MZ세대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포인트 말고도 이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빅블러가 그렇고요. 피버팅이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비슷해요.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이 피버팅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냥 사전적 의미만 얘기를 해보면 외부 환경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서 사업 아이템이나 자신을 바탕으로 사업의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게 피보팅. 손절인가요? 그러니까 전환하는 컨셉. 빠르게 포기하고 이렇게 딴 걸로. 맞아요. 그리고 빅블러는 이제 그거는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가 커피와 이런 금융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뭐 택시 회사가 갑자기 금융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신조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어디 가셔서 좀 이렇게 아는 척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경계를 모호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빠르게 막 뭔가 전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이가 안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A 했다가 갑자기 B가 되고 B 했다가 C 되고 막 A, B 사이가 모호하고 B, C 사이도 모호하고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질문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역시.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인재는 T자형 인재라고 그래요. 뭐냐면 뭐가 정답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에 봐서도 그렇고 개인의 그 역량 면에서 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서 고객이 원하는 걸 보고 내가 방향을 전하겠다라는 게 플랫폼 전략의 어떤 행간이라면 T자형 인간이라는 컨셉은 내가 전문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의 이 밑에 긴 막대기 있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한쪽은. 그런데 마찬가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NFT 전문가랑 일해야 되고 어느 날은 메타버스 전문가랑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10년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세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넓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T자의 위의 부분. 그러니까 T의 깊은 부분은 내 분야에서의 전문성 하나는 깊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넓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답이 없으니까. 요새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애자일 조직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먼저 뭐를 원하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연구해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컨셉이었다면 요새는 시장이 먼저 원하는지를 먼저 누가 잘 찾지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IT 부서와,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IT 부서와 현장 쪽에 있는 마케팅 부서가 이제 하나의 팀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IT 부서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IT 부서가 바로바로 같이 움직여야 돼. 시장을 읽어내고. 그러네요. 바로바로 피보팅 맞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IT 인력은 기존의 IT 인력보다는 피보팅을 엄청나게 이해할 수 있는 IT 인력이어야 되는 거고, 네. 마케팅 인력도 내가 좀 기술을 알아야지.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인재상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기업이 이런 걸 다 안 해? 하고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레알이었는데 맞아. 저한테는 그냥 로레알 하면 염색약, 맞아. 화장품 이런 회사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런 로레알에서 좀 특이한 서비스를 맞습니다. 좀 도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날의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립스틱 색깔을 제안해주고 일회용 립스틱 컬러를 그 자리에서 제조해주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로레알도 굉장히 DX를 잘하는 기업에 많이 쓰여요. 왜냐면 이 코로나 와중에 오프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하락세였는데 이거를 온라인에서 다 회복을 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회사의 성장은 더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로레알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그냥 립스틱만 팔았어. 이거는 상품만 판 거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고객의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이 뭐를 원하지? 라는 거를 추천해 주잖아요. 이건 서비스죠. 다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서비타이제이션 컨셉이 들어간 거죠. 맞네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얘가 고도화가 돼서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가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도화가 돼서 우리 지금 말씀 주시는 인터뷰어께서는 어떠한 취향이다. 얼굴 색깔은 이런 취향이고 말씀의 톤을 보면 이런 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웜톤, 콜드톤 얘기를 하면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혹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게 인공지능하고 연결되는 모양이고요. 그거가 우리가 많이 보는 뭐 넷플릭스 이런 모습인 거죠. 맞아요. 넷플릭스도 진짜 무서운 게 맞아요. 제가 뭐 드라마 하나 보면은 비슷한 거를 막 맞아. 너무 똑똑해요. 네, 요새 뭐 스포티파이 막 이런 서비스도 음악 하나 들으면 뒤에 막 20개는 추천해 주더라고요. 추천 음악을. 근데 들어봤는데 진짜 제 취향이고 그래서 무섭다. 이들이 지금 나를 다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세분화하는 이 캐테고리가 8만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8만 개.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누르느냐만 가지고도 이 사람을 딱 꿰뚫어 보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당신이 뭐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어디를 클릭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만 가지고도 당신을 파악하는 거고 그 인공지능은 계속 똑똑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그래서 그 플랫폼이고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이렇게 프로바이딩 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천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넷플릭스 자체 컨텐츠도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고객이 뭐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걸 고객이 원하지 하는 부분에서도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의 데이터가 모인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 프로모션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잘 이렇게 취합이 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네요. 왜냐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열광하는 그런 컨텐츠 플랫폼인데 오징어 게임, 그죠, 좀비물도 한때 뭐 굉장한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고 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만든 컨텐츠 제작자들이 이 수많은 알고리즘을 잘 이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을 법한 내용과 주제로 이런 플랫폼에서 또 상위권에 차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또 맞아요. 연구하신 결과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창조성이라는 컨셉이 우선은 들어가겠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성. 그리고 이게 한국인만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 전 세계 인간을 건드리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 통찰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1위가 된 거는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 쪽, 그 다음에 실제로 넷플릭스 쪽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단어도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그 슬로우 로드 내비게이션 이야기가 굉장히 또 와닿았어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고객하고 오래오래 가려면 서비스라는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했고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기존에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또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비라도 굉장히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내비를 생각하지만 이 슬로우 맵이라는 거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경치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을 때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영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내놓을 거지? 라는 컨셉에서 기존의 내 경쟁자가 하는 그 정도의 서비스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객의 생활을 이해해야지만 슬로우한 로드를 가고 싶어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고객은 어쩔 때는 빠른 길을 원할 거예요. 내가 퇴근해야 되는 엄마야. 근데 집에 가서 아이를 빨리 지금 픽업해야 됩니다 하는 거는 가장 교통체증이 없는 길을 원할 거고요. 내가 지금 부부지간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런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는 경치가 좋은 슬로우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거가 이제 또 전문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각 개인이 다 페르소나가 다른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의 가면이 있는 거죠. 그 가면을 잘 이해해야지만 새로운 가치를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늘 빠른 길에 그런 내비만 원해 라는 포인트만 얘기하면 못 내는 거고요. 진짜 여러 가면이 있어 라는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아서 이 슬로우 로드 내비게이션 사례를 넣었습니다. 이게 개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DX, 과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적어도 기업하고 이해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가 취직을 해야 된다거나 회사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은 일단은 프로그래밍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딩 간단한 진짜요? 거. 어떡해.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갖는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삼라만상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저희 기업하고 연결하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디자인 띵킹적인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하지라는 거를 관찰해내고 이런 생각하는 기법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하고는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성과 직관과 창조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이거 가르쳐 주시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공부, 프로그래밍 공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디자인 띵킹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할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CEO 코칭 들어가면 이제 이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논리 중심이세요. 논리 중심이고 그러니까 problem find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지라는 걸 굉장히 논리로 풀려 그러는데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감성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불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부분에서 요새 아마 심리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그럼 말씀 주신 어떤 데이터에 대한 공부, 또 코딩, 그리고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랑 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고 내가 뭐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근데 치킨을 팔다가 갑자기 코딩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첫 걸음, 첫 단추를 추천하신다면 어떤 액션 플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러니까 그 자영업일 수도 있고 작은 뭐 나의 어떤 라이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엑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찾아내실 수가 있거든요. 나는 작은 비즈니스를 하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내일이 아닌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쪽의 경영 데이터라도 챙기시고 이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고 그러네요. 우리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오고 언제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 정도만 저는 가셔도 이게 조금 소외가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자식 교육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 그래서 미래는 분명히 새로운 잡들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잡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아까 제가 리스킬링, 업스킬링 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기준에서 뭐 꼭 가야 되는 학교라든지 꼭 해야 되는 직업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저는 빅블러적인 사고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또한.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박승희 그 삼성물산 부사장님께서도 추천사를 또 써주셨는데 팬데믹은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레 오는지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그 변화가 혹독한 건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과 생존 그리고 진화를 실감나는 사례로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팬데믹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끝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엔데믹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정말 새로운 기회, 생존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진짜 해야 되는지 이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의 그냥 일시적 유행 아닐까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두 가지 단어죠. 마이크로 트렌드를 볼 거냐, 그냥 2, 3년에 끝날 거를 보느냐. 맞아요.
메가 트렌드를 보느냐, 10년은 갈 키워드를 보느냐의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2년 반, 그쵸? 코로나 상황에 있었고, 제가 분석하는 거로는 기업들은 벌써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했고 투자했어요. 그러면 기업이 움직였고 금융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사실 세상이 움직였네요. 그렇죠. 세상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거고 그 어떤 가장 눈앞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 금융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지금 동네에 우선 지점 자체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고 네. 그거는 금융업 자체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저만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되는 업을 우리는 의료업을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네. 왜냐면 의료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고 이제 그런 정보들은 데이터화하는 게 참 꺼림직하고 네. 어렵다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개인 정보들을 보호하면서도 의료 정보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붙이고 진단에 붙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는 없어졌어요. 왜? 코로나 때 너무나 그 진단이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엔데믹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또는 디지털 인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갈 메가 트렌드다에 한 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보다 늦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단어고 적어도 그런 사례를 무겁지 않게라도 네네. 이해하시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우리 윤재원 박사님께서 또 진짜 열정적으로 이렇게 네. 막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아쉽지만 이 특강을 마무리할 시간이 좀 어느덧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게 제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사람이라 괜찮고요. 네. 혹시 못하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자 특강이니까 네. 제 책을 읽으시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네.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아까 상식 세계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우선은 취업하시는 분들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인터뷰에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시는데 시사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자영업을 맞아요. 하시는 분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으로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스타벅스를 갔을 때 이게 커피 회사가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회사는 지금 은행 같은 회사야 라는 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부모님 좀 깨어있는 깨어있는 빅블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부모님 이런 분들께서 좀 읽으시면 너무 무겁지 않게 네. 세상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 이 책을 쓴 의미를 강조하면서 제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원 박사님의 살아남는 것들의 비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도 살아남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부터 성공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준비 이 책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같이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